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에 중심이 되는 중동의 석유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오페크라는 조직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이 지도는요, 오늘날 오페크가 회원 국가에서 나오는 석유가 세계 곳곳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페크 국가는 13개국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오페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페크가 시작된 것은 1960년이고 60년에 오페크가 시작할 때 오페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페크가 생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시 세계 석유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들 국가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유통하던 사람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 기업을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7개의 정유회사들, 세계적인 정유회사인데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즉 당시에는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회사인 로얄 더치 쉘, 이 두 회사를 뺀 나머지 5회사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이 미국 회사들 5개와 이 2개 회사들 모두 7개 회사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유국들은 그게 너무나 불만이었던 거죠. 산유국이 원하는 대로 유가를 올리거나 또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유국의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7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석유 주권을 되찾아와야겠다 해서 만든 게 1960년 9월에 오페크를 만듭니다. 오페크의 창립 멤버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4개국과 베네수엘라 5개국입니다. 그렇지만 오페크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닥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아하지도 않았죠. 많은 나라들에서. 특히 석유 회사들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는 오페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세븐 시스터즈의 세계 시장 장악력을 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엔리코 마테이라는 사람입니다. 엔리코 마테이는 7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석유 시장을 완벽하게 부시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어떤 나라와 예를 들면 채굴권을 얻는다 하면 보통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석유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많은 배당을 주고 자신은 오히려 조금만 갖고 가는 식으로 해서 석유 시장을 흔드니까 7개 석유 회사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페크도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엔리코 마테이는 1962년에 의문의 비행기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그룹이 비행기를 폭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모론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이 뒤에는 7회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크가 힘을 얻게 된 것은 73년 제4차 중동 전쟁 때입니다. 73년 제4차 중동 전쟁은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말 그대로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 이집트는 복수를 당연히 꿈꿨지요. 근데 사실 복수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다 뺏겼는데 문제는 시나이 반도를 뺏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강을 얘기한다면 한강의 강 북쪽이 완전히 적국의 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에서 물러나서 그 일부분이라도 이집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생각해 봐도 답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한 당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답변은 좋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전쟁을 길게 끌어라.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으라는 얘기는 전쟁이 길어야지만이 석유를 가지고 하는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본 거죠. 67년 제3차 전쟁 때 석유를 생산하는 아랍 국가에서도 금수 조치를 해서 이집트를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3년 전쟁에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쟁은 시작됐고 이집트가 이끄는 아랍 군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마치 승리가 바로 눈앞에 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10일째 되는 날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국이 공급하는 그 날 바로 아랍 산유국들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합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국가에겐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석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배럴당 3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석유가 12달러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말 그대로 석유가 이끌어온 오일쇼크, 석유 파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아랍 국가들에서 세계 시장에 석유를 내놓지 않는다. 당시 미국도 사실 석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미국도 석유를 수출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만은 미국은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석유가 더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74년 프로젝트 인디펜던스, 즉 에너지 독립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온 게 경제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전략의 구호들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1975년에는 만약에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75년에는 미국 석유를 수출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즉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는 미국에서만 쓰는 거죠. 그리고 비축을 하는 거죠. 73년 10월에 시작된 오일 쇼크는요. 그리고 석유 금수 조치는 사실 아랍 국가들이 더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고 약 6개월 후부터는 결국에는 해제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후일담입니다만은 당시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아랍 국가들에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흘리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풀 것을 요청을 했고 아랍 산유국들은 더 버티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더 길게 끌지를 못하고 금수 조치를 끝냅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은 대단했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요. 전 세계 경제적으로. 미국은 74년에 들어와서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중요한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국이 맺은 협정이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이죠. 즉 73년 오일 쇼크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변동 중에 하나는 바로 페트로달러의 등장입니다. 완벽하게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75년에는 석유 금수 조치를 하면서 자국 내 석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석유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충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79년이 되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격동기가 시작됩니다. 79년 2월 1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석유 공급을 책임졌던 이란이 반미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에서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79년 2월 11일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친미 세속 왕정이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그 쌍둥이 기둥의 한쪽을 도려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9년 12월 24일에는 소련이 바로 이란 옆에 붙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침공합니다. 이에 미국은 많은 석유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석유들이 유통되는 페르시아만의 안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 1월 23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국익이 걸려있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가로를 열고 얘기한다면 소련이겠죠. 그 나라는 미국이 군사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카터 독트린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만의 안보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 때문에. 이처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동의 석유의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항상 행복하고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면서까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강한 나라였으면 굳이 미국이 여기에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겠죠. 아니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왜 그거를 자국이 하지는 못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석유의 그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바로 이 석유의 산물입니다. 중동의 석유는 이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렸고 이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심지어는 소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이건 다 석유의 목이었습니다. 석유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석유를 스스로 발굴할 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에게 돈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거죠. 그리고 이 돈은 통치자의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돈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돈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국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는 통치자의 자금이 되었고 통치자는 그 돈으로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이 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석유가 나오는 나라일수록 권위주의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었고 이것은 석유의 그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자원의 저주라는 측면입니다. 자원의 저주와 연관돼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1959년 북해에서 자원 부국이 된 네덜란드는 이상하게도 석유가 발견된 이후 경제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러한 석유 발굴 후에 네덜란드가 겪은 경제 침체를 두고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출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네덜란드에 갑자기 석유로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조업에서 만든 물건이 수출을 해도 경쟁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을 닫고 공장을 닫으니까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은 경제학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산업이 압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원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부분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은 자원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원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덜란드 병처럼 다른 산업이 죽을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년 예상 유가입니다. 내년의 유가가 얼마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유가가 더 오르면 국가 경제는 고맙고요.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힘든 겁니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여기에 자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원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이 자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그늘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석유가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성 문제입니다. UCLA의 마이클 로스라는 교수는 왜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 튀니지 같은 나라는 여성이 자유롭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여성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슬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로스 교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슬람이라면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스 교수는 이 중동 지역의 경제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답을 내립니다. 결론은 자원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 예를 들면 튀니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력에 의존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싼 노동력인 여성을 사회로 끌어들여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여성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남성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좀 더 상승 욕구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튀니지를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보면은 우리는 튀니지보다 후진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렇게 산유국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원부국들은 전혀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이 굳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원으로서 많은 돈을 나라에서 주니까. 그리고 그럼 여성들도 나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정유공장 같은 데서 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에 가보시면 정유공장에 여성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유공장에서는 큰 힘을 많이 필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용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공장들을 비롯해서 석유 관련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석유 산업은 금융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딸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전통적인 삶의 삶을 가정에서 이끄는기 때문에 사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로스의 결론은 무슬림 사회의 남녀 평등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원의 그늘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서 너무나 잘 살 것만 같은 석유 부국들이 점차 긴장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